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지금 사마르칸트라는 곳에 있는데요. 오늘도 학교에 갔는데 그곳에서 공자학원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해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저께 제가 학생들에게 한 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의 제목은 이랬거든요. 남한과 북한이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래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만 역사 자체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남북이 분단이 되었는가를 역사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이해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역사를 자기 집단의 정체성이나 자아식을 확립하는 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지만 역사는 그렇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과정을 살펴보면 한 왕조가 새로 성립되거나 아니면 종목국가가 탄생했을 때는 모든 역사를 다시 써요. 그래서 역사서가 등장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서가 오래되질 않았어요. 고려 중기 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역사서는 있었어요. 책명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책들은 전해지질 않고 삼국사기가 최초니까 역시 삼국사기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해석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역사서의 편찬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그 집단의 세계관, 그리고 운동관, 사회관 뿐만 아니라 그 주체인 인간에 관한 성격도 규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기 집단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지배계급의 중요한 가치관이 또는 전략과 전술이 녹아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서는 중요한데요. 당연히 남북한은 체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라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죠. 한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또는 한국사회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다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한참 국운이 상승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오만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계 질서라는 것은 정말 냉정한데요. 어떻게 하면 현재 닥쳐진 문제점들을 해결할까? 이런 것도 우리는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각각 다른 체제 속에서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한은 어떤 식으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남과 북에서 남은 비교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또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집단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내부의 정통성과 많은 백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들의 모든 힘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긴장을 늘 조성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현상 아니고요.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언제 어디서나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생존해야 되는데 그런 생존 전략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그리고 목적은 무엇일까? 이거 분명히 역사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 나눕니다만은 북한은 초기부터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면서 역사서의 편집 방향, 서술 체제가 달라져요. 특히 90년대 오게 되면 완벽하게 김일성 민족주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사관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던 주체 사상에 대한 주체 사관을 보면서 북한사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거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엔 게을리한 것 같아요. 중국도 당연히 그러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한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남한도 북한도 우리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역사서를 어떻게 서술했는가 이거를 같이 버무리려서 남북한의 차이점도 확실히 알고요. 그리고 남북한은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구나. 제가 공질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동질성.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동질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 분모를 얘기하는 공질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공질성을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통일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영원이라는 것은 장관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당대사에서는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감대 그리고 공질성 확보는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에 유리한 방향 그리고 남북 간의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이 이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가 쓴 책 중에서 역사는 진보하는가 그리고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 이 부분에서는 주로 앞부분에는 문명에 관한 이론이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문명의 붕괴 과정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한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이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북한 사학의 고대 문화 인식과 현황 이런 것들도 쓴 논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쯤으로 기억되는데 교과서 전체 분석을 통해서 북한국까지 아울러 봤으니까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1980년대 후반쯤에 제가 남북한 역사의 공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때 이미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가는 북한 역사의 추이 과정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사료를 이용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적어도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에서 출판된 역사서, 그 중에서도 북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서를 근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남북한 관계의 역사 변천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국호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Democratic People's 그리고 Republic of Korea가 되는 거죠.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존재물에 있어서 네이밍,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신화에서부터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이전에 있었던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을 때 우리 국호가 무엇인가? 조선? 아닙니다.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저로서는 비긍정적인 역사가 500년간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체제였습니다. 특히나 19세기 중반에 오면 외세의 침공 또는 외세 압박으로 인해서 자주성마저 굉장히 상실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능력은 없지만 돌파구로서 하나의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호의 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이란 국호를 사용했고 대자를 써서 대한제국이 된 겁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큰 것인가는 제가 논문을 써서 발표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1919년 8월 29일 날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완전히 국권이 상실되는데요. 그 직전에 마지막 임금이죠. 대한제국의 2대 황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내린 칙어를 보면 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화 시키자마자 우리 모든 출판물이라든가 모든 기록에서 일단 한국이라는 건 사라지고요. 조선이라는 용어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고집해야지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줌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른 학자들의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있는 한국을 조선반도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도 실질적으로 조선반도라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그들은 조선이라는 용어를 고집할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조선과 한국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선택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한국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에서는 빠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에게도 이것을 다룬 것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채택했거든요. 이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국채에 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당시 남로당이었던 박헌영의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주둔군이었던 소련의 생각도 작동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명칭이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조선이란 국명을 버리고 대한제국을 선택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제야에서도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한제국을 결정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미 국권을 상실하기 이전에도 만주에서 독립운동 또는 독립전쟁을 벌였던 분들은 이렇게 대한제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독립군도 대한독립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식민지가 된 다음에도 만주 또는 상해에 있는 분들은 줄기차게 대한이라는 국호를 택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겁니다. 왜 선택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일단 변명을 해주는데요. 이미 국호는 흔히 말하는 우파지역 또는 민족주의 진영에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선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일제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당시 있었던 공산주의 운동도 우리 민족주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이른바 좌파 민족주의, 우파 민족주의란 말을 제가 써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민족주의도 있지만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계열, 이 계열도 적어도 그때까지는 민족주의라고 놓고 그래서 좌파 민족주의란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쪽이 이렇게 다른 국호를 갖게 됐고 역사관 해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렇게 각각 다른 체제로 그리고 각각 다른 남과 북이라는 공간에서 생태환경도 다르고 전해 분포도도 다르고 사람들의 기질도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가도 달랐다는 겁니다. 북한은 고구려 지역에 있었고요. 남한은 주로 신라 백제 지역이었고 남북국 시대의 북쪽은 발해의 영토였었고 남쪽은 통신라의 영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되는 부분은 신라 정통론이 강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학계도 신라 정통론을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연구가 신라에 집중됐던 겁니다. 백제 거의 없었죠. 고구려 정말 없었죠. 발해 전무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년이 다가오는 무렵까지 우리 한국 역사학회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구려란 명칭으로 박사학위 받은 것은 제가 94년도 초죠. 그런데 1호 아니면 2호가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관한 연구가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라 정통론을 해서 신라 연구를 일색으로 있다가 정권의 방향과 연관되면서 다시 백제사가 부활되고 백제 연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를 주목하고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빠르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발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발해 학자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정부가 당연히 경상남도 연관이 되면서 특히 그 당시 때 대통령이 가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야사가 꽤 몇 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할지라도 약간은 슬픈 일이죠. 학자들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결과적으로 정권에 따라서 움직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유감스러운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남과 북한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현재 남한과 북한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서 특히 남쪽에서는 불안감을 가지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분단은 어떤 식으로 해서 생겼을까? 이 분야는 사실은 제가 다루는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대사 전공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역사께서는 사실 현대사랄지라도 짧은 기간 당대에 관한 연구는 직접 안 하는 것이 일단 불문율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는 역사학자로서 남북한에 관한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오늘 제가 현직을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남북한의 분단의 배경을 역사학자의 관점을 조금 더 도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단의 기본적인 배경은요, 저는 조선의 멸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좀 달라요. 조선의 멸망이야말로 분단의 첫 번째 요인이고 가장 중요하다. 우리 조선의 멸망과 함께 우리 근대의 시작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출발 때부터 우리는 이것이 비자주적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근대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로 넘어오는 시기에 근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허구도 중반하고도 조금 더 넘어서 본격적인 근대화라는 명칭과 함께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거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1980년도 이후에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만한 조건이 성숙됐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후기에도 이미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 상업자본주의가 발전했었다. 이런 식의 결과들이 발표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맹아란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유화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조선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집단들과 체제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근대화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에서 식민지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분단의 첫 번째 원인이니까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근대화를 어떤 식으로 실천했으면 좋았을까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근대화랑도 비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봉건제 사회거든요. 당연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한 랭크, 서열 사회예요. 정치 사회적으로는 신분 제도가 있는 것이죠. 양반, 중인, 상인, 그리고 천민들. 이런 것들이 완벽한 신분 제도고요. 당연히 이런 체제 속에서는 신분이 곧 계급이 될 수가 있어요. 직업상에서도 사, 농, 공, 상, 나머지 현역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경제적인 차등이 생기니까 당연히 계급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조 사회는 철저하게 서열화된 사회고 계급 모순이 심각하다. 그리고 조선조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대외관계의 모순이고요. 흔히 과거에 유행했던 유물사 안에서 주로 사용됐던 용어지만 민족 모순이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4대 교리를 국시로 삼았어요. 이때 4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는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자주적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병역 관화합니다. 당시 구한말에도 한국엔 외국인들의 기록이나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이 자주적인 나라라고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1895년에 운영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병자 수호 조교가 맺어지고 그때 그리고 또 한 번은 1894년에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패전국인 청나라가 일본의 요구에 부응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을 때 그 1조에 보면은 조선은 자주 종립국이다라는 명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독립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비자주적이니까 조선조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제 모순들을 압축시키면은 첫 번째는 계급 모순이다. 두 번째는 민족 모순 또는 대외관계 모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19세기 후반입니다. 이때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사대부들이라든가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젊은 청년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개화파,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개화당으로 불려졌는데, 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분, 즉 계급 모순에 신음했던 농민 집단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갈구하는 또는 기존의 체제를 변형 내지는 변화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이 조선을 침탈할 마지막 단계 오니까 이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당시 때 비교적 엘리트층에 해당하는 양반 또는 살인 이런 명칭을 가진 집단들이 주도하면서 이른바 의병 투쟁 또는 의병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민혁명을 비롯해서 그리고 의병 투쟁 또는 의병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들에 의해서 조선을 어떻게 썼든지 구해보자, 이런 각고의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 또는 대한제국이 붕괴하고 멸망하고 일본에서 식민지화가 되는 과정 또는 그 직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계급 모순이라기보다는 민족 모순이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고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수긍하고 현실에 경도되고 현실에 복종하는 이런 세력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세력들은 해외에서 말 그대로 일제에 저항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하게 일본에게 저항해서 조선을 또는 대한제국을 다시 복원시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문제에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즉 흔히 말하는 계급 모순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요. 눈을 뜨고 동시에 일본에서 일본과 싸우는 민족 모순의 해결도 있고,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신분 계급 문제에도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미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흔히 말하는 운동권 속에서의 세대교체 현상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 그리고 구한 말에 주됐던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사회 엘리트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테면 동학농민혁명을 많이 확대 해석하면서 마치 그들만이 활동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서 또는 동학을 앞에 내세우면서 주장했던 많은 새로운 사상과 체제 변혁에 대한 욕구들은 그 이전에 젊은 엘리트 청년들에 의해서 제시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권의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제는 평민들, 즉 농민들이 주로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농민 출신들이 독립전쟁의 주체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주력군들도 이제 소수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한 2명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최재용 선생입니다. 최재용 선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 안중근입니다. 여러분들 안중근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중근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토시로부미를 사살시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정말 큰 역할을 한 특별한 인물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1621년에 돌아가시는데요. 그때까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전쟁의 대부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최재용 선생입니다. 이분은 노비 출신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사람에게 입양이 됐고, 그리고 사업에 성공했고, 그 성공한 돈을 갖고 우리나라 동포들을 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독립전쟁에 자금을 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중근 의사의 거사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은 바로 봉오동 전투의 주인공 잘 아시죠? 홍범도 장군.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주로 농민 출신들이, 그리고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일부 초기 형태 노동자들이 독립전쟁 또는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돼가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새로운 흐름이 다가옵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은 분단의 씨앗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세계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게 되면 바로 러시아 제국의 붕괴지요. 그리고 이른바 소비에트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은 적군과 백군 간의 일종의 내전 상태가 계속해서 동쪽으로 오면서 연해주 일대에서는 막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결전지가 바로 연해주 일대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새롭게 들어온 공산주의 사상이 그쪽에 살고 있었던 많은 동포들에게 영향을 끼쳤겠죠. 사상적으로도 귀국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주장했고, 또 한 가지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러시아 또는 소련의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독립전쟁 의지, 이런 것들을 역시 그걸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국 쪽으로 하면 또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연변 지역이라든가 또는 더 서쪽으로서 서간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 아니면 소련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적 그 영향이 덜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벌어진 것, 이게 바로 김인현 3월 1일 독립 만세